연중 매일 밤 우린 네 사람, 장의사와 여관 주인장 패트스와 나는 대본햄에 있는 조지 여관의 작은 응접실에 둘러앉았다. 사람이 더 있을 때도 있었지만 우린 낸 만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다. 패트스는 나이 많은 주정뱅이 스코틀랜드인이었는데 교육을 꽤 받은 게 확실했고 빈둥거리며 사는 것으로 보아 재산도 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수년 전 아직 젊었을 때 대본햄에 왔고 그저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것만으로 눈에 띄는 줄민이 되었다. 그가 입고 다니는 푸른색 낙타천 외투는 교회 첨탑과도 같은 지역 유물이었다. 그가 조지의 응접실에 자리하는 것,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 오래된 폭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악동 모두가 대본햄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었다. 그는 모호하기는 하지만 급진적인 견해 몇 가지와 덧없는 무신앙을 지니고 있어 이따금씩 그런 견해를 드러내 보이고 주먹으로 탁자를 쾅쾅 두드려 강조하곤 했다. 그는 럼즈를 즐겨 마셨는데 저녁마다 5잔씩 마셨다. 그리고 밤마다 조지 여관에 방문할 때면 주로 오른손에 술잔을 들고 알코올에 푹 절어 음울한 상태로 앉아 있곤 했다. 우리는 그를 의사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아무래도 그가 의약품에 대해 특별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고 위기에 직면하면 부러진 곳을 고정시키거나 어긋난 뼈를 맞춰준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얼마 안 되는 특징을 빼고는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캄캄한 겨울밤 조지 여관에는 환자가 한 명 드러누워 있었다. 인근의 대단한 사업주 한 사람이 의회로 가는 길에 졸중풍을 일으켜 쓰러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 대단한 인물의 더 대단한 런던 주치의에게 정보가 날아갔다. 철도가 새로 개통된 참이었으므로 대본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처음이었고 우리는 모두 이 사태에 마음이 동요되었다. 주인장이 와서 합류하기 직전 시계가 9시를 쳤다. 간답니다. 주인장은 파이프에 담배를 채워 불을 붙인 다음 그렇게 말했다. 내가 말했다. 어? 누구 말입니까? 그 의사 선생은 아니겠죠. 그 사람이 간다는구려. 이름이 뭐랍니까? 맥팔레인 선생이라든가. 패트스는 세 번째 잔을 들이켜고 엉망으로 취해서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며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인장의 마지막 말에 술이 깬 듯 맥팔레인이라는 이름을 2번 되풀이했다. 첫 번째에는 조용히, 두 번째에는 급작스러운 감정을 실어서 주인장이 말했다. 그래요. 그런 이름이라고. 울프 맥팔레인 박사라고요. 패트스의 취기가 단박에 날아가 버렸다. 눈이 뜨이고 목소리는 크고 확실해졌으며 하는 말은 힘차고 열렬했다. 우리는 모두 시체가 되살아난 것 같은 이런 변화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가 말했다. 이거 실례. 아무래도 대화에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모양이고. 울프 맥팔레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는 주인장의 설명을 듣고 다시 말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해 보고 싶군. 장의사가 숨을 들이키며 물었다. 그 사람을 아십니까, 선생? 돌아온 대답은 그럴 리가. 그래도 그 이름은 이상하군.
그런 이름이 둘이나 있을 리는 없는데. 말해보시오, 주인장. 그 사람이 나이가 많소? 주인장이 대답했다. 글쎄요, 확실히 젊은 사람은 아니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 하지만 선생보다는 젊어 보이는데. 그래 보일지는 몰라도 나보다 나이가 많지. 몇 살 더 먹었을 거요. 하지만 그리고 탁자를 쾅 두드리는 소리. 내 얼굴에 보이는 것 술이요. 술. 그리고 죄악이지. 어쩌면 이놈은 물렁한 양심에 훌륭한 소화력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 양심이라.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다들 내가 나이 많고 착하고 의젓한 기독교도였으리라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소? 하지만 아니요. 전혀 아니라. 점잖 빼는 말투 따윈 써본 적도 없어. 볼테르가 내 위치에 있었다면 그런 말투를 썼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머리는. 이 대목에서 그는 손끝으로 벗겨진 머리를 톡톡 두들겼다. 머리는 똑똑히 잘 돌아갔고 공제 따위는 보지도 하지도 않았다. 잠시 동안 무서운 정적에 감돈 뒤 내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 의사 양반을 아신다면 말이지만 주인장의 호의적인 견해에는 동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배트스는 내게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돌연한 결심을 드러내며 이렇게만 말했다. 그래, 내 꼭 그를 직접 봐야겠어.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고 위층에서 문이 닫히더니 계단을 딛는 발소리가 들렸다. 주인장이 외쳤다. 그 의사 양반이요. 잘 보면 보일 거요. 작은 응접실에서 여관문까지는 두 걸음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널찍한 참나무 계단은 거리로 튀어나가다시피 놓여 있었다. 현관과 마지막 계단참 사이에는 터키상 깔개 하나 놓을 자리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좁은 공간은 매일 저녁 계단 위의 불빛과 간판 밑에 놓인 커다란 등불만이 아니라 술 마시는 방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따스한 불빛까지 비쳐 환하게 밝았다. 그렇게 해서 조지 여관은 추운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다. 페트스는 척척 그쪽으로 걸어갔고 뒤에 남은 우리들은 두 사람이 페트스가 말한 대로 직접 대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맥팔레인 박사는 기민하고 강한 사람이었다. 흰 머리덕에 원기왕성하기는 하지만 창백하고 차분한 안색이 돋보였다. 그는 최고급 브로드 클로스와 희디 흰 아마천으로 만든 옷을 빼입었고 큼지막한 금시계 줄에다 역시 금으로 만든 장식 단추와 안경으로 호화롭게 단장하고 있었다. 목에는 연보라색 반점이 들어간 흰색 타이를 넓게 묶었고 팔에는 편안한 모피 승마 코트를 들었다. 그가 부하 존경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은 척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고 계단 밑에서 그와 마주하고 있는 대머리에 지저분하고 뾰루지간한 데다가 낡은 낙타털 외투를 걸친 우리의 술골의 영광과 놀라운 대조를 이루었다. 맥팔레인! 그는 약간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친구라기보다는 사자와 같은 말투였다. 대단하다는 의사 양반은 잘 아는 듯한 사람의 부름에 놀란 듯, 또 어느 정도는 위험이 손상되었다는 듯 네 번째 계단에 딱 멈춰섰다. 토드 맥팔레인! 패트스가 다시 외쳤다. 런던 의사는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했다.
그는 잽싸게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고 겁에 질린 듯 뒤를 흘끗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다. 페투스, 네가 그래, 나다. 나도 죽었다고 생각했나? 우리 사이가 그리 쉽게 끊기진 않을 모양이군. 의사 양반은 부지불식간에 외쳤다. 가만, 가만. 이건 너무나 뜻밖의 만남이라서 자네도 남자답지 못하고 그래. 솔직하게 말해서 처음에는 자네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기 그지없네. 기쁘기 그지없어. 하지만 지금은 마차가 기다리고 있는 데다가 열차를 놓치면 안 되니 만나자마자 안녕을 고해야 할 것 같군. 자네가 어디 보자. 그래, 자네가 사는 곳이라도 알려주면 내가 소식을 전할 수 있겠지. 꼭 자네를 위해 뭔가 해줘야겠어. 베트스, 자네가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닌가 걱정이군. 하지만 예전에 저녁 식사를 하며 노래 불렀듯 그리운 옛날을 생각하면 모른 척 할 수 없지. 베트스가 외쳤다. 돈? 네 놈에게서 돈을 받는다고? 네 놈에게서 받았던 돈은 내가 빗속에 던져버린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을걸. 맥팔레인 박사는 뭔가 우월감과 자신감을 담아 말했다가 페트스가 강하게 거절하자 처음과 같은 혼란 상태로 후퇴하고 말았다. 덕망이 넘친다고 해도 좋을 법한 얼굴 위로 끔찍하고 추악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친애하는 보시야. 자네 좋을 대로 하게. 자네를 적대시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어. 나는 누구에게도 강요하거나 하지 않네. 하지만 내 주소는 적었지. 페트스가 말을 끊었다. 알고 싶지 않아. 네 놈을 가려주는 지붕이 어디 있는가 따위는 알고 싶지 않다. 이름을 듣고 설마 너일까 싶었지. 만일 그렇다면 정녕 신은 있는 건가 알고 싶었어. 이제 신은 없다는 걸 알겠다. 꺼져버려! 그는 여전히 층계와 현관 사이에 깔린 양탄자 중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대단하신 런던 의사 양반이 빠져나가려면 한쪽으로 피해가야 했다. 그는 분명 이런 식으로 굴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저하는 것 같았다.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그의 안경 너머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이에 그는 전세낸 마차의 마부가 이 이상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동시에 응접실 바 한 구석에 몰려있는 우리의 감지했다. 이렇게 증인이 많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바로 도망가기로 결정한 듯했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서 뱀처럼 벽 아래쪽에 바짝 붙어 쓸면서 문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페트스가 자기 옆을 지나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아주 낮기는 하지만 아프도록 선명한 말을 뱉어냈던 것이다. 그걸 다시 본 적 있나? 대단하고 부유하실 런던의 의사 양반은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짓눌린 듯한 비명을 내질렀다. 그는 방금 질문을 던진 상대를 밀어붙이더니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도둑질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다. 우리 중 누군가가 채 움직이기도 전에 마차는 덜컥이며 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꿈같이 비현실적인 장면이었지만 이 꿈은 증거와 흔적을 남겨놓았다. 바로 그날 밤 우리 모두가 숨도 못 쉬고 바 창문 옆에 서 있었고 패트스는 음산하고 창백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우리와 함께 서 있었을 뿐더러 다음날 하인이 문지방에 깨진 채 떨어져 있는 금태 안경을 발견했으니 말이다. 주인장이 제일 먼저 평소의 태도를 되찾고 입을 열었다. 하느님 맙소사, 페트스 씨,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요. 페트스는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차례차례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입단속들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저 맥팔레인이란 놈에게 맞선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 저놈에게 맞섰던 여럿이 후회하기에도 너무 늦은 꼴이 되어버렸지. 그런 말을 던지고 나서 그는 평소처럼 5잔을 채우지 않은 채 우리에게 안녕을 고하고 호텔의 등불 아래를 지나 캄캄한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셋은 크고 붉은 장작불에다 양초 4대가 밝게 타오르고 있는 응접실한 우리 자리로 돌아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되짚어보자 처음에 오싹한 경악은 곧 열렬한 호기심으로 변했다. 우리는 늦게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조진의 여관에 그렇게 늦게까지 있어 본 적도 별로 없었다. 헤어지기 전에는 세 사람 각자가 증명해야 할 가설을 하나씩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의 구제불능 친구의 과거를 추적하고 그가 대단한 런던 의사와 공유하고 있는 비밀을 캐내는 것보다 더 다급한 일은 없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솜씨 좋게 이야기를 알아냈노라 믿는다. 게다가 어쩌면 이제 이야기할 불쾌하고 부자연스러운 사건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는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젊은 날 배트스는 에든버러에 있는 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그에게는 들은 것을 빨리 익히고 쉽사리 되풀이하는 재능이 있었다. 집에서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지만 교수들이 있을 때는 예의 바르고 주의 깊으며 지적인 인상이 강했다. 교수들은 곧 그를 수업을 잘 듣는 학생으로 눈여겨보고 좋게 기억했다. 아니,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상해 보였지만 그 무렵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편애도 잘 받았다. 당시 대학에 속하지 않은 해부학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 여기에서는 그냥 K 선생이라고만 하겠다. 버크의 처형에 환호한 군중이 소리 높여 버크를 고용했던 자들의 피까지 요구하던 때 그 사람들은 변장을 하고 에든버러 거리를 살금살금 돌아다녔다. 하지만 K 선생은 그때 최고의 평판을 얻었다. 그는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부분적으로는 대학의 라이벌 교수들의 무능력 때문에 인기를 누렸다. 최소한 학생들만큼은 그의 이름에 깊은 신뢰를 지니고 있었고 페트스도 그를 믿었으며 페트스가 이 빛나는 유명인의 총애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가 성공의 기반을 닦았다고 믿었다. K 선생은 뛰어난 교사일 뿐 아니라 봉비방이기도 했다. 그는 면밀한 비교 못지않게 익살맞은 암시를 좋아했다. 페트스는 두 가지면 모두에서 선생의 관심을 끌었고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었으며 그 밑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부조수 또는 수업의 부조교라는 반정규직을 얻었다. 이런 자격을 얻음으로써 강당과 강의실에서 그의 어깨에 얹힌 책임이 늘었다. 건물의 청결과 다른 학생들의 행실에 책임져야 했으며 또 여러 가지 재료를 공급하고 받고 나눠주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당시에는 이런 일에 대단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K 선생이 그를 가까이 묻게 한 것도 바로 이 마지막일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같은 골목길에, 마침내는 해부실이 딸린 같은 건물에, 이곳에서 그는 격한 쾌락의 밤나들이를 다녀와서 아직도 덜덜 떨리는 손과 부엽게 흐린 눈으로 겨울 해가 뜨기 전 캄캄한 시간에 침대에서 불려나왔다. 재료를 공급하는 지저분하고 지독한 침입자들 때문이었다. 그는 구석구석에 악명이 높은 이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비극적인 짐을 내리는 걸 돕고 값을 치른 후 놈들이 가고 나면 기분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유해와 함께 남곤 했다. 그리고 나면 돌아가서 간밤에 남용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낮을 위한 재충전으로 한두 시간 얕은 잠을 청했다. 삶이 죽음의 흔적 안으로 쓰러져 가는 모습에 대해 그보다 더 무감각해질 수 있는 젊은이는 별로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보편적인 배려란 없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운명과 운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자신의 욕망과 야심에만 매인 노예였다. 냉정하고 경솔하며 이기적인 인물로서 그에겐 겨우 심하게 취하거나 처벌받을 만한 도둑질을 하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밖에 없었다. 이런 분별을 도덕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그는 교수와 동료 학생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기를 썼고 눈에 띄는 실패는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매일매일 자신의 고용주인 K 선생이 보는 앞에서 나무랄 데 없는 근무 모습을 보였다. 그는 흥청망청 쾌락을 누리는 밤으로 낮에 노동을 보상했고 그런 균형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이제 그만 됐다고 선언했다. 재료 공급은 스승에게나 그에게나 지속적인 두통거리였다. 크고 붐비는 수업이라 해부학자의 원재료는 바닥이 나기 일쑤였다. 그러니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래는 불쾌하기만 한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에게 위험한 결과가 닥칠 수도 있는 위협이었다. K 선생은 이런 거래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들은 시체를 가져오고 우리는 값을 치르지. 그는 운율에 맞추어 말하곤 했다. 퀴드 프로쿠아랄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더 세속적으로 조수들에게 일렀다. 질문을 하지 말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재료들이 살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없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전해졌다면 그는 두려움에 꽁무니를 뺐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중대한 일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예절에 대한 공격이요 학생들에게는 유혹이었다. 이를테면 패트스는 종종 시체의 신선도에 대해 자문하곤 했다.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오는 무례한들의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쌍판에 거듭거듭 충격을 받았다. 어쩌면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너무 비도덕적이고 단정적이다 싶은 생각은 스승의 꾸밈없는 권고에 떠넘겨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임무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가져오는 시체를 받고 값을 지불하고 범죄의 증거에서는 눈을 돌릴 것. 11월의 어느 날 새벽, 이런 침묵의 정책이 모진 시험에 들었다. 그는 심한 치통 때문에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방 안을 서성이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침대에 몸을 던지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고통의 밤 이후 찾아드는 깊고 불안한 졸음에 빠져들었고 세 번인가 네 번 성난 신호음에 놀라 깨어났다. 가늘지만 밝은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말도 못하게 춥고 바람이 부는 데다가 소리가 껴 있었다. 시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지만 이미 멀리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낮 시간의 시끄러움을 예고했다. 구울들은 평소보다 늦게 왔고 평소보다 더 얼른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잠에 취한 패트스는 그들을 위층으로 안내했다. 그는 꿈결 속에서 투덜거리는 아일랜드 사투리를 들었다. 그들이 고약한 상품이든 자료를 끄르는 동안 그는 졸음에 겨워 벽에 기대 있었다. 돈을 지불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그의 눈이 죽은 자의 얼굴에 멎었다.
그는 펄쩍 뛰어올랐다. 그는 촛불을 치켜들고 두 걸음 다가섰다. 그는 촛불을 치켜들고 두 걸음 다가섰다. 그는 외쳤다. 세상에, 제인 갈브레이스잖아. 남자들은 아무 대꾸도 없이 문 쪽으로 발을 질질 끌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난 이 여자를 알아. 어제까지만 해도 생생하게 살아있었다고. 이 여자가 죽었다니 말도 안 돼. 이 시체를 정당하게 손에 넣었을 리가 없어. 그럴 리가요, 나리. 뭔가 잘못하셨겠죠. 한 남자가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또 한 명은 어두운 눈으로 페트스를 쳐다보더니 당장 돈을 달라고 했다. 거기 담긴 위협은 오해할 여지 없이 명백했고 그렇다고 위험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없었다. 겁에 질린 심장은 그를 배신해 버렸다. 그는 더듬더듬 몇 마디 변명을 하고는 돈을 세어 내놓고 불쾌한 방문객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는 서둘러 의심을 확인해 보았다. 10가지 남짓의 확실한 특징을 통해 바로 전날 희롱했던 여자를 알아보았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서 폭력의 조짐이 엿보이는 자국들이 난 그녀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공황 상태에 빠져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한참 동안 조금 전 발견한 것에 대해 반추했다. 침착하게 K 선생의 지시와 이 일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자신에게 미칠 위험을 생각해보고 마침내 쓰라린 당혹감을 아는 채 바로 윗사람을 기다려 조언을 듣자고 결심했다. 바로 윗사람이란 수업 조교였다. 바로 이 사람이 젊은 의사선생 울프 맥팔레인이었다. 쉬지 않고 노력하는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한 총아이자 교활하고 방탕하며 파렴치한 인물. 그는 외국을 여행하고 유학도 했다. 예의 바르고 사근사근했다. 연기력도 뛰어났고 스케이트를 타든 골프 클럽을 들고 나서든 솜씨가 좋았다. 차림새는 근사하고 호방했으며 영광의 마무리 손질로 이름 마차의 강인한 준마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패트스와 꽤 친했다. 사실 그들의 위치는 상호 간의 생존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자리였고 재료가 모자라면 이들은 맥팔레인의 마차를 타고 시골 멀리까지 나서서 외따로 떨어진 무덤을 방문, 신성 모독을 저지른 다음 새벽이 오기 전에 노획물을 들고 해부실 문 앞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문제의 그날 맥팔레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패트스는 그가 오는 소리를 듣고 층계로 나가 맞이한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원인이 된 사체를 보여주었다. 맥팔레이는 제인의 시체에 난 자국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수상해 보이는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패트스는 물었다. 하다니, 뭐라고 싶은데? 나보고 말하라면 입을 다물수록 빨리 해결된다고 하겠는데. 패트스는 반대하며 말했다. 누군가가 또 그녀를 알아볼지 몰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여자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래야지. 하지만 누군가가 알아본다면 끝장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모르겠어? 사실을 말하자면 이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일이야. 진창을 헤집어 보면 K 선생은 지독한 문제에 휘말려 들고 말걸? 자네도 그렇고. 자네가 그렇게 되면 물론 나도 그렇게 돼. 기독교도의 증인석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대체 어떤 악마가 우리를 대변해 줄지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군.
확실한 게 하나 있긴 하지. 솔직히 말해, 우리 재료는 모두 다 살해당한 것들이라는 거. 맥팔레인! 패트스는 외쳤다. 상대방은 코웃음을 쳤다. 이것 보게 의심 한번 안 해본 것처럼 구는군. 의심은 의심이고 진짜라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거지. 그래, 알아. 그리고 나도 자네만큼이나 이것이 여기 오게 되어 유감이야. 그는 지팡이로 시체를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내게 차선책은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고,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알아보지 못하겠어. 원한다면 자네는 알아봐도 좋아. 뭐 지시는 아니지만 세상 어느 남자라도 나처럼 할 거라고 생각하네. 덧붙이자면 K 선생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럴 거라고 봐. 자, 왜 K가 우리 둘을 교수로 골랐겠는가? 나는 잔소리쟁이 마누라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어. 헬트스 같은 젊은이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런 말투였다. 그는 맥팔레인을 흉내내기로 했다. 불운한 여자의 시체는 적당히 해부했고 아무도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낮에 할 일을 끝낸 패트스가 선술집에 들렀더니 맥팔레인이 낯선 인물과 함께 앉아 있었다. 키가 작고 피부는 새하얗고 머리는 까만 데다가 눈동자가 석탄처럼 검은 남자였다. 얼굴 생김으로 봐서는 교양도 있고 세련된 사람일 법했으나 태도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 좀 더 친해지자 야비하고 천박하며 멍청하게 굴었다. 하지만 그는 맥팔레인에게 상당히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다. 대단한 세도가처럼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렸고 말대꾸라도 하거나 머뭇거리면 불같이 화를 냈으며 맥팔레인이 보여주는 노예 같은 굴종에 대해 무례하게 평을 달았다. 이 공격적인 인물은 그 자리에서 패트스가 마음에 든다는 듯 계속 술을 권했고 특이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자기 과거를 자랑했다. 그가 한 말에 10분의 1만 사실이라도 너무 매스껍게 이를 데 없는 악한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 많은 인물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젊은이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었다. 이방인은 말했다. 나야 진짜 나쁜 놈이지만 맥팔레인은 애야. 난 이 녀석을 토디 맥팔레인이라고 부른다. 토디, 친구에게 한 잔 더 사지 그래. 또는 토디 잽싸게 일어나서 문 좀 닫아라. 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다. 토디는 나를 미워해. 아, 그럼 토디, 넌 날 미워하지?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셔. 맥팔레이는 으르렁거리듯 항변했다. 말하는 것 좀 보게. 칼 가지고 노는 놈들 본 적 있나? 이 녀석은 내 시체에다 온통 칼을 꽂고 싶어 한다네. 베트스가 말했다. 우리 같은 의학도에게는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죠. 우리는 죽은 친구가 싫으면 해부를 하거든요. 맥팔레이는 이 농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레이라는 이름의 이 이방인은 베트스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고서는 선술집이 한바탕 뒤집어질 만큼 호화로운 만찬을 주문하더니 다 먹고 나서는 맥팔레인대로 값을 치르라 명령했다. 그들이 헤어질 때는 시간이 꽤 늦었고 그레이는 곤드레 만들에 취한 상태였다. 분노로 차가워진 맥팔레인은 억지로 탕진해야 했던 돈과 감내해야 했던 모욕을 짓씹고 있었다. 베트스는
여러 종류의 독주 때문에 머리가 웅웅 울리는 가운데 비틀대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가 의식을 잃고 뻗어버렸다. 다음날 맥팔레이는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패트스는 그가 아직도 구역질 나는 그레이를 호위해서 이술집 저술집을 전전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혼자 미소를 지었다. 자유의 시간이 돌아오자마자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간밤에 친구들에 대해 수소문했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일찍 방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고 푹 잠들었다. 그는 새벽 4시에 익숙한 신호음을 듣고 깨어났다. 문간으로 내려간 그는 맥팔레인이 마차를 몰고 왔으며 그 마차 안에 너무나 친숙한 길쭉하고 소름 끼치는 꾸러미가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 그는 외쳤다. 뭐야? 혼자 나갔었나? 어떻게 한 거야? 그러나 맥팔레이는 일이나 하자며 거칠게 그의 입을 막았다. 둘이 합심해서 시체를 위층으로 가져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맥팔레이는 도망치려는 듯 걸음을 옮기다가 멈춰서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거북스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얼굴을 보는 게 좋겠어. 에트스가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자 그는 다시 말했다. 뭐라고? 하지만 어디에서? 게다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시체를 가져온 거야? 얼굴을 봐. 돌아오는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베트스는 마음이 흔들렸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맥팔레인에게서 시체로, 시체에서 맥팔레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마침내 그는 지시대로 행했다. 무엇을 보게 될지 거의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충격이 만만치 않았다. 잘 차려입고 고기와 죄악으로 포식하고서 선술집 문지방을 넘어서던 남자가 죽어 딱딱하게 굳어서 벌거벗은 채 거친 삼배 자루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아무리 생각 없는 패트스라 해도 내면 깊숙이에 도사리고 있던 양심의 공포가 깨어 일어났다. 크라스티비라는 말이 그가 아는 사람 2명이 이 차가운 탁자 위에 누워야 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되풀이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에 생각이 간 것은 울프였다. 그렇게 중요한 도전에 대비해 있지 않던 그는 동료의 얼굴을 어찌 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감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고 말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먼저 행동한 것은 맥팔레인 쪽이었다. 그는 조용히 뒤쪽으로 다가가서 패트스의 어깨에 부드럽지만 단호히 손을 올렸다. 리처드슨이 머리를 가질 수 있겠지? 리처드슨은 오랫동안 사람을 해부하는데 안달이 나 있던 학생이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살인자는 다시 말했다. 거래 얘기를 하자면 자넨 나한테 돈을 지불해야 해. 기록해 놓으라고. 패트스는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다. 원래 목소리에 유령 같은 음성이 외쳤다. 지불이라니 무슨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물론 해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지불해야 해.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시체를 줄 수 없고 자네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시체를 받을 수 없잖아. 우리 둘 다 타협을 해야지. 이것도 제인 갈브레이스 같은 경우야. 일이 잘못되면 될수록 우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해. K 놓친 내가 돈을 두는 데가 어디지? 저기, 베트스는 구석에 있는 찬장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열쇠를 줘.
맥팔레이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한순간에 주저.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맥팔레이는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끼워 돌리면서 불안한 경련을 억누르지 못했다.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도했음을 나타내는 몸짓이었다. 그는 찬장을 열고 한 칸에 놓여있던 펜과 잉크와 장부를 꺼내고 서랍 속에 든 돈다발 중에서 적당한 금액을 빼냈다. 그는 말했다. 이것 봐, 지불은 된 거야. 자네의 성실성에 대한 첫 번째 증거지. 자네가 믿을만 하다는 첫 번째 발자국이고, 이제 자루를 묶어야 돼. 지불 금액을 장부에 적고 나면 그 악마놈을 무시할 수 있을 거야. 베트스에게는 다음 몇 초간이 번민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급선무였다. 장래에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지금 맥팔레인과 싸움만 피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았다. 그는 내내 들고 있던 촛불을 내려놓고 침착한 손길로 날짜와 종류 그리고 처리 금액을 기입했다. 맥팔레인이 말했다. 자, 그럼 이 돈을 자네 주머니에 넣는 게 옳겠지? 내 몫은 이미 받았으니 말이야. 그건 그렇고 속세의 남자가 운이 붙으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있는 법이지.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관리 수칙이라는 게 있거든. 교섭도 하지 말고 비싼 교과서도 사지 말고 옛 빚도 청산하지 마. 빌리라고 빌려주지 말고. 베테스는 여전히 목이 잠긴 채 입을 열었다. 맥팔레인, 난 자네를 감싸느라 교수대에 목을 밀어넣었어. 울프가 외쳤다. 나를 감싸느라? 이런. 내가 보기에 자넨 솔직히 자기 방어를 하느라 그래야 했던 거야. 내가 곤란해지면 자넨 어떨 것 같아? 이 사소한 두 번째 사건은 명백히 첫 번째 사건에서 파생된 거라고. 그레이시는 갈브레이스 양의 연속이란 말이야. 일단 시작해 놓고서 멈출 수는 없어. 시작했으면 밀고 나가야지. 그게 진실이야. 악인에게 휴식은 없어. 무시무시한 암흑의 예감과 운명의 배반이 불행한 학생의 영혼을 움켜쥐었다. 그는 외쳤다. 주여,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리고 언제 시작한 거지? 수업 조교가 되려고 한 것뿐인데 이성의 이름으로 그게 뭐가 잘못이야? 봉사를 하면 지위가 따라와야 하는 거잖아. 그도 지금 내가 있던 자리에 있었을까? 맥팔레이는 말했다. 친애하는 벗이야. 이 무슨 어린애 같은 소린가? 뭐 잘못된 거라도 있나? 자네의 혀만 묶어두면 자네한테 도대체 무슨 해가 미칠 수 있겠어? 이봐, 친구. 삶이 어떤 건지 알아?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어. 사자와 양이지. 네가 양이라면 그레이나 제인 갈브레이스처럼 해부 탁자 위에 눕게 될 거고, 사자라면 살아서 나나 케이, 그 밖에 누구든 재치나 용기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몰게 될 거야. 처음에는 비틀거렸지. 하지만 케이를 보라고. 친애하는 벗이야. 자네는 영리하고 담력도 있어. 나는 자네를 좋아하고 케이도 그렇지. 자넨 사냥을 하는 쪽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내 명예와 삶의 경험을 걸고 말하건대 이제 사흘만 지나면 자넨 남자 고등학생이 익살스러운 연극을 보고 웃는 것처럼 이 허수아비를 보고 웃게 될 거야. 이 말과 함께 맥팔레이는 밖으로 나가서 마차를 몰고 골목길을 질주해 갔다. 낮의 햇살을 피하기 위해. 그래서 베트스는 후회만을 안고 혼자 남았다.
그는 자기가 얽혀버린 비참한 시신을 보았다. 그는 자기가 얽혀버린 비참한 시신을 보았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동요된 마음으로 자신의 약함에 한계가 없음을, 그리고 100배 양보하더라도 자신이 맥팔레인의 중재자에서 무력하고 돈도 받아 처먹은 공범으로 전락했음을 깨달았다. 그때 조금도 용감할 수 있었으련만 용기 따위는 남지 않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인 갈브레이스의 비밀과 장부책에 적힌 저주스러운 내용이 그의 입을 막았다. 시간이 흘렀다. 학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우르난 그레이의 신체는 이 팀 저 팀으로 넘어갔고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리처더스는 머리를 손에 넣고 기뻐했다. 그리고 자유의 시간이 오기도 전에 베트스는 그들이 이미 안전해졌음을 알아차리고 환희로 몸을 떨었다. 그는 이틀 동안 점점 커져가는 기쁨 속에서 끔찍한 변이의 해부 과정을 지켜보았다. 셋째 날, 맥팔레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파서 못 나왔노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원기왕성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여 빠진 시간을 벌충하기로 결심한 모양이었다. 특히 리처드슨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충고와 조언을 해주었고 조교의 칭찬에 힘입은 학생은 야심찬 희망에 부풀어 올라 벌써부터 손에 쥔 메달이라도 보는 것 같았다. 그 주가 끝나기 전 맥팔레인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베트스는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비열함을 잊었다. 그는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재배치하여 건강하다 할 수 없는 자부심을 안고 이 사건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한 패는 가끔씩밖에 보지 못했다. 물론 그들은 수업 시간에 만났고 K 선생에게서 함께 지시를 받았다. 때로 그들은 몰래 한두 마디 말을 주고받았으며 맥팔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고 유쾌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심지어 페트스가 그에게 자기는 사자와 함께 있기로 점지어졌으며 결코 양이 아니라고 속삭였을 때조차도 그저 미소 지으며 침묵을 지키라는 신호만 보낼 뿐이었다. 마침내 두 사람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할 만한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 또 한 번 K 선생에게 재료가 떨어진 것이다. 학생들은 해부를 갈망하고 있었고 언제나 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선생이 짊어질 책임이었다. 같은 시기에 글렌코스의 전원풍 묘지에서 장례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시간은 문제의 장소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다. 묘지는 사람들의 주거지에서 벗어난 내거리 위에 있었고 6그루의 삼나무 방벽에 둘러싸여 우묵하게 팬 땅이었다. 이 시골 교회를 둘러싼 정막을 깨트리는 소리라곤 인근 산속에서 들려오는 양 울음소리, 양쪽으로 하나는 자갈을 굴리며 커다랗게 노래를 부르듯 흐르고 또 하나는 퐁당퐁당 건너뛰듯 슬그머니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 산더미처럼 솟아오는 나이든 꽃 밤나무에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일회에 한 번씩 울리는 종소리와 선창자의 노랫가락뿐이었다. 관습적인 신앙의 의무에 따라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앞서 모든 사람이 되살아나리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옛 무덤의 두루마리와 나팔, 참배자와 조객들의 발에 다져진 오솔길,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바친 곡물과 비문을 멸시하고 그 신성을 더럽히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의 일부였다. 도저히 존중받을 수 없는 시체 도둑들은 애정이 보통보다 끈끈하고
혈연이나 교우 관계가 전체 교구를 하나로 묶어주는 시골 이웃에 끌리곤 했다. 이런 곳에서는 시체 도둑질이 쉽고 안전하니까 먼 미래에 다시 부활하길 기대하며 기쁘게 땅속에 누웠던 시체들에게 등불을 밝히고 삽과 곡괭이를 이용한 급하고 두려운 부활이 찾아들었다. 관이 뜯기고 수위가 찢겨 나가고 삼배에 쌓인 슬픈 시신은 달빛도 비치지 않는 샛길로 몇 시간이나 덜컹거리며 실려가 마침내 눈을 크게 뜬 사내 아이들 앞에 노출되는 극도의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베트스와 맥팔레이는 죽어가는 양 주위를 맴도는 두 마리 독수리처럼 그 녹음에 쌓인 고요한 안식의 장소에서 무덤을 열어 젖힐 작정이었다. 어느 농부의 아내로 한평생 오로지 맛 좋은 버터를 만들고 독실한 대화만 나누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자가 자정의 무덤에서 파내어져 죽어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생전에 일요일마다 경의를 표하던 먼 도시까지 실려갈 예정이었다. 가족 옆에 마련된 그녀의 자리는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비어 있을 것이다. 순진하고 덕망 높은 그녀의 신체는 해부학자의 지극한 호기심에 노출될 것이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오후 느지막이 외투를 단단히 감싸고 독한 술병을 챙겨 들고 길을 떠났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갑고 후려치는 듯한 장대비였다. 이따금씩 돌풍이 일었지만 그래도 쏟아지는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저녁 시간을 보낼 페니키까지는 술이 있어도 울적하고 조용한 길이었다. 그들은 한번 멈춰서서 교회 묘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무성한 덤불 속에 도구를 감추고 다시 한번 어부의 회합에 들러서 화덕 앞에서 술잔을 부딪히고 이제까지 위스키만 마셨으니 변화를 줄 겸 해서 에일도 한 잔 마셨다. 여행의 종착지에 다다라서는 마차를 마구간에 들여놓고 많은 건초를 먹이고 쉬게 했으며 두 젊은 의사 양반은 사실에서 이 여관이 제공하는 최고의 식사와 포도주 앞에 자리를 잡았다. 환한 불빛, 타오르는 장작불, 창문을 두드리는 비, 한기, 앞에 놓인 부조리한 작업이 식사의 즐거움에 흥취를 더했다. 한 잔씩 마실 때마다 그들의 충정은 고조되었다. 곧 맥팔레이는 동료에게 금화 한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그는 말했다. 경의의 표시라네. 친구끼리 이런 사소한 편의 정도야. 베트스는 그 돈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우렁찬 목소리로 소감을 외쳤다. 자넨 대단한 사람일세. 난 자네를 알기 전까지는 얼간이었어.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난 자네와 케이 덕에 버젓한 사내가 될 거야. 맥팔레이는 갈채를 던졌다. 그러고 말고 사내라 말해주겠는데 요전날 아침에 내 뒤를 받쳐줄 사내가 필요했지. 그 저주받은 시체를 보면 새파랗게 찔릴 몸집만 크지 시끄럽게 짝이 없는 40살짜리 겁쟁이만 몇 명 있었어. 하지만 자네는 그렇지 않아. 자넨 머리를 굴렸지. 자네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네. 그러자 페트스는 스스로를 치켜 세웠다. 아무렴 왜 안 그렇겠어. 내일도 아닌데 말이야. 한쪽에서는 혼란밖에 얻지 못할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자네의 감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안 그래? 그렇게 말하고서 그는 주머니를 두들겨 금화가 잘그랑 소리를 내게 만들었다. 맥팔레이는 이 불쾌한 말에 약간 경각심을 일으켰다. 어쩌면 젊은 동료를 너무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고 후회했는지도 모르지만 페트스가 계속해서 이런 자화자찬을
그것도 꽤나 시끄럽게 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가로막지 못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난 목이 매달리고 싶지는 않아. 실질적인 얘기야. 하지만 맥팔레인, 뭐라고 해도 난 경멸감을 가지고 태어났거든. 지옥이니 신이니 악마니 옳고 그름, 원죄와 범죄, 기타 등등 모든 고리타분한 호기심의 화랑. 어린 녀석들은 그런 것에 겁먹을지 모르지만 자네와 나 같은 남자 중의 남자들은 그런 것을 멸시하지. 자, 그레이를 추억하며. 이 즈음에는 꽤 시간이 늦어 있었다. 명령에 따라 마차가 양쪽 등을 다 밝게 켠 채 문간에 나와 있었고, 두 젊은이는 계산서를 지불하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피블스로 간다고 말해 놓았고, 마을 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 방향으로 말을 몰았다. 그리고 마지막 집을 지나친 다음에 등을 끄고 온 길을 되돌아가서 글렌코즈를 향하는 샛길로 빠졌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와 그칠 새 없이 쏟아지는 빗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칠흑같이 캄캄했다. 때로는 여기저기 있는 흰 대문이며 벽에 박힌 흰 돌이 길을 안내해 주었으나 캄캄한 어둠 속을 뚫고 외딴 목적지로 향하기까지 길은 대부분 걷는 속도 정도로 더듬더듬 나아가야 했다. 묘지 주위에 퍼져 있는 숲속에는 한 줄기 빛도 없어 성냥을 그어 마차에 달린 등을 하나라도 다시 켜야 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들 아래 움직이는 거대한 그림자에 둘러싸여 신성 모독을 저지를 장소에 도착했다. 두 사람 다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삽을 든 손에는 힘이 넘쳤다. 작업에 착수한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관뚜껑에 삽이 부딪히는 덜컥 소리를 보상으로 받았다. 그와 동시에 돌에 손을 찧은 맥팔레이는 별 생각 없이 그 돌을 머리 위로 던져버렸다. 이제 그들이 섰을 때 어깨까지 오게 팬 무덤은 분지 형태의 묘지 끄트머리에 가까웠다. 마차의 등불은 아직 켜져 있어 그들의 작업과 나무 한 그루, 개울물을 향해 내려가는 가파른 강둑 가장자리를 비춰주고 있었다. 그런데 맥팔레인이 던진 돌은 우연히도 그쪽을 향했다. 유리가 깨지는 쨍그랑 소리가 나고 어둠이 내렸다. 덜컥 쿵 소리가 번갈아 일어나서 등이 강둑으로 굴러 내려가다가 이따금씩 나무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로 내리막길에 있다가 움직인 돌멩이 한두 개가 까마득한 골짜기 안으로 굴러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어둠을 닮은 정적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들은 귀를 바짝 곤두세웠지만 바람에 보조를 맞추는 이제는 몇 킬로미터에 걸친 야외로 내리는 빗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소름 끼치는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으므로 그들은 캄캄한 중에도 일을 끝내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관이 드러나고 부서져 열렸다. 시체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삼배 자루에 들어가 두 사람의 손으로 마차에 실려갔다. 한 사람은 올라타서 시체를 고정시키고 또 한 사람은 말 고삐를 잡은 채 어부의 회합으로 이어지는 좀 더 넓은 길에 이를 때까지 벽과 덤불을 더듬으며 길을 찾았다. 길이 넓어지면서부터는 더 이상 쓰지 않는 희미한 가로등이 있었고 그들은 햇빛이라도 본 것처럼 환호했다. 이 불빛에 의지하여 그들은 제 속도를 내어 경쾌하게 마을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 다 작업 중에 흠뻑 젖은 참이었고 이제 마차가 깊은 홈에 걸려 껑충 뛰어오르자 두 사람 사이에 세워놓았던 자루가 이쪽 저쪽으로 넘어졌다. 이 끔찍한 접촉이 되풀이 될 때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혐오스러워하면서 본능적으로 자루를 밀어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런 과정이 두 사람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맥팔레이는 농부의 아내에 대해 뭔가 악취미적인 농담을 던졌지만 그 말은 그의 입술에서 힘없이 흘러나와 정적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여전히 그들의 정당하지 못한 짐은 이쪽 저쪽 쿵쿵 부딪히고 있었다. 이제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시체의 머리가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고 흠뻑 젖은 삼배 자루가 차갑게 그들의 얼굴을 두드렸다. 스멀스멀 한기가 페트스의 혼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는 그 짐을 노려보았고 어쩐지 짐이 처음보다 커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시골길을 따라 나아가서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시체에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개들은 바로 이 사악한 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저대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그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말했다. 제발, 제발 불 좀 켜자. 맥팔레인도 같은 방향으로 마음이 기운 것 같았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말을 멈추고 페트스에게 고삐를 넘긴 다음 내려서서 남아있는 등에 불을 붙이는 작업에 착수한 것을 보면 말이다. 그 무렵 그들은 오첸디니로 내려가는 갈림길 정도밖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비는 여전히 대홍수라도 다시 오는 것처럼 쏟아부었고 그렇게 캄캄하고 축축한 상황에서 불을 붙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침내 펄럭이는 푸른 불꽃이 심지로 옮겨붙어 타닥거리며 타올라 마차 주위에 희미한 빛의 원을 들이우자 두 젊은이도 서로를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빗물이 거친 삼배 자루를 적셔 그 밑에 있는 시체의 윤곽을 뚜렷이 드러냈다. 머리통이 확실히 두드러졌고 어깨선도 선명하게 드러냈다. 뭔가 기괴한 기운이 느껴져 두 사람은 소름 끼치는 여행 동반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맥팔레이는 등불을 든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시체 위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공포가 젖은 종이처럼 떨어져 나와 페트스의 얼굴에 흰 살갗을 조여왔다. 무의미한 두려움, 가능할 리 없는 공포가 그의 두뇌를 잠식했다. 그는 한 번 더 시선을 던진 다음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맥팔레인이 더 빨랐다. 맥팔레인은 꽉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여자가 아니야. 집어넣었을 때는 여자였지. 페트스가 속삭였다. 등불 좀 들어봐. 얼굴을 봐야겠어. 그리고 페트스가 등을 든 사이 맥팔레이는 자루의 조임을 풀고 머리에서부터 벗겨내렸다. 불빛은 너무나 선명하게 떨어져 너무나 친숙한 얼굴, 종종 두 사람의 꿈에 나타났던 가무잡잡하고 잘생긴 얼굴과 부드럽게 면도한 뺨을 비추었다. 미치광이 같은 비명소리가 밤을 뒤흔들었다. 두 사람 다 자기 자리에서 길로 뛰어내렸다. 등자는 떨어져 깨어지고 꺼져버렸다. 그리고 이런 유별난 소동에 겁먹은 말은 뛰어올라 에든버러를 향해 질주했다. 마차의 유일한 승객으로 죽은 자의 몸을 오래전에 해부된 그레이만을 싣고서